안녕 여러분. 오늘은 형법상의 인과관계에 관련된 판례들을 중심으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형법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형법 제17조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라는 것은 행위와 결과가 모두 필요한 실질법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질법. 그래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이게 바로 인과관계의 문제이고, 그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그 범죄의 기소가 되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에 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행위만 가지고도 결과 발생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는 형식범에 있어서는 인과관계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인과관계 문제는 실질범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형식범에서는 인과관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인과관계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내 강의의 중점은 인과관계에 관련된 판례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인과관계가 있으면 실질범의 기소가 되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실질범의 미수에 그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에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해서는 조건설, 상당 인과관계설, 합법칙적 조건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이론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이론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조건설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논리적 조건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X라는 놈이 갑이라고 하는 여성을 강간을 했는데 갑녀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다가 그만 3일 뒤에 자살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X가 갑을 강간하지 않았다면 갑은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즉 X의 강간 행위와 갑의 자살 사이에는 논리적 조건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X에게 강간이 아니라 강간치사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판례는, 이 학설은 X를 낳아주신 AB의 부모의 그 출산 행위에 대해서도 부모가 출산하지 않았다면 X는 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X가 갑을 강간하지 않았을 것이니 부모와 부모의 출산 행위와 X의 출생 사이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논리적 조건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 이 X의 강간 행위와 이 부모의 출생 행위의 그 인과관계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거를 등가설이라고 해요. 등가설. 조건에는 차이가 없다, 그런 유명한 법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그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봐가지고 심지어는 AB가 X를 출산한 것과 갑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진짜 엉망진창,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학설은 우리 현재 거의 이 학설을 취한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우리 대법원에는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어요. 이 상당 인과관계설은 뭐냐? 사회생활상의 일반적 경험법칙 비추어서 그 행위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고, 없다, 그러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은 바로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법칙적 조건설이라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이것은
조건설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조건설이 지나치게 인과관계 범위를 막 확대시키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 일상적 경험 법칙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 울타리 안에서만 조건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합법적 조건설은 일종의 수정된 조건설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수정된 조건설. 자, 그래서 이 입장은 상당 이용해설과 합법적 조건설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당 인과관계에서는 비유형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합법적 조건설은 비유형적 인과관계도 인정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다만 비유형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되 다만 그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 행위에 객관적으로 기속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객관적 기속의 문제를 2차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 기속이 인정이 되면 결과범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서 인정이 되고 결과범위 기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객관적 기속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수범은 성립할 수 없고 만약에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말하면 객관적 기속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기속 이론은 합법칙적 주권설과 짝꿍 이론입니다. 페어 이론. 예.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합법적 조건설은 그냥 내가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서 그치고 또 객관적 기속 이론은 뭐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중점은 바로 이 상당 인과관계설에 따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정하는 경우 요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판례는요. 842 831 판결입니다. 자, 이 판결을 볼게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 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의 수술지연이 개입했다 하더라도 그 폭력과 장팔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그 결과 사이에 그 폭력행위가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면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결국 뭐야? 폭행 치사죄로 처벌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판례입니다. 93도 3612 판결입니다. 갑이 을에 의한 자상으로 인해 급성 신부전증이 발생하여 음식과 수분의 섭취를 철저히 억제함에도 불구하고 콜라와 김밥을 함부로 먹은 탓으로 합병증이 유발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게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행위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뭐예요? 살인 기수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유명한 콜라 김밥 사건입니다. 자,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자상을 입혔어요. 자상이라는 것은 칼로 난도질하는 그 상처, 칼로 베인 상처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당신은 수분의 섭취를 철저히 억제해야 되니까 수분을 먹지 마시오. 음식도 함부로 먹지 마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상을 입게 되면 그렇게 땡기는가 봐요. 평소에 잘 먹던 음식이 땡겨요. 그래서 콜라와 김밥을 함부로 먹었죠. 그 콜라와 김밥이 바로 그 다른 사실이 게재된 것이고 그것이 콜라와 김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치사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앞에 폭력행위와 그 살인의 행위와
그 다음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기수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판례입니다. 689 419 판결입니다. 강간을 피하려다 사망한 경우에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렇죠. 옥상에서 X가 감녀를 강간하려고 하는데 감녀가 그만 피하다가 뛰어내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X에게는 뭐야? X의 강간행위와 그 감녀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결국 X는 강간치사죄가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8호도 2433 판결인데 피해자를 두 차례 걸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해 그 충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면 당시 피해자에게 심근성 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의 질병이 있는 데다가 만취 상태였고 이것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폭행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그렇죠. 피해자에게 심근성 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의 질병이 있고 더군다나 만취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 폭행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도 2547 판결입니다. 연탄가스 중독 환자가 이튿날 퇴원할 당시 자신의 병명을 문의했는데도 의사가 아무런 요양 방법을 지도해주지 아니해서 환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던 사실을 모르고 퇴원 즉시 사고난 자기 집 안방에서 다시 취침하다 전신 피부 파열 등 일산화탄소의 중독을 입은 것이라면 의사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 과실과 제4의 일산화탄소 중독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그렇죠. 아니 의사가 연탄가스를 중독된 환자가 왔을 때 당신은 연탄가스에 중독되었으니까 그렇게 말해줘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은 거야. 말하지 않은 이 불친절한 과실이죠. 그 말 안 했기 때문에 그 환자는 다시 그 방에 가서 다시 잤던 거예요. 다시 재차 중독된 거죠. 그랬을 때 말하지 않은 과실과 재차 중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2002도 4315 판결입니다. 4일가량 물류주차 제대로 마시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해서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에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걸 좀 일종의 이코노미석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17시간 동안 물도 주지 않고 밥도 주지 않고 그렇게 감금한 행위와 그 묶인 부위에 혈액순환에 장애 발생해서 혈전이 형성되고 그리고 혈전이 폐동맥을 사망에 막아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당연한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판례입니다. 7번째 판례인데요. 2004도 8137 판결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수용하는 복지원에서 금단 증세를 보이는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 없이 독방에 방치했다가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왜? 그렇게 독방에 방치한 과실과 자살에 이르게 한 이 결과 사이에 결국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판례입니다. 자, 이것은 6개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 81도 53 판결입니다. 이거 탄광덕대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탄광덕대인 피고인이 화약류 취급 책임자 면허가 없는 갑에게 화약고 열쇠를 맡겼던 바 갑이 경찰관의 화약고 검열에 대비하여 임의로 화약고에서 폭약돈을 꺼내어 이를 노무자 숙소의 아궁이에 감췄고 이를 모르는 자가 위 아궁이에 불을 떼다가 위 폭발물이 폭발하여 사람이 사상한 경우에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갑에게
화약고를 관리하도록 한 행위와 사상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자, 탄광덕대라고 하는 것은요, 예, 덕대라는 것은 탄광의 이제 중간 관리자, 쉽게 말하면 탄광 주인과 노동자 사이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탄광의 거의 모든 일을 관할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화약고 취급 여력도 없는 X라는 사람에게 화약고를 관리를 맡겼어요. 근데 X가 그만 경찰에서 검열이 나온다고 하니까 남아있는 화약을 몰래 아궁이에다 갖다 이제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ABC 노동자들이 추우니까 와가지고 아궁이에 이제 불을 떼가지고 하다가 그만 그 화약고가 담겨있던 아궁이가 폭발해가지고 여러 명이 죽고 다친 거죠. 여기 대해서 X의 이 화약고 아궁이에 화약을 넣어둔 행위와 X의 행위 사이에는 사실이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탄광덕대가 화약고 책임 여러가 없는 X에게 화약고 책임을 맡긴 것은, 관리 책임을 맡긴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7, 8도 1961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한번 살짝 때리는 순간 평소의 화약 상태에서 온 급격한 뇌압상소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우측 두골골절, 지주막과 출혈 등을 입고 사망한 경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얇고 뇌수종을 앓고 있기 때문에 사망한 때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그렇죠. 이게 이제 뇌수종 학생 폭행 사망 사건이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평소에 그 뇌수종을 앓고 있다. 뇌수종이라는 것은 뇌에 이제 물이 차는 증세인데, 예, 그러한 그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 그 만약에 폭행을 했을 때 뺨을 한번 살짝 때리는 정도의 폭행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사망한 결과 발생 사이에는 뺨을 때린 것과 사망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 폭행죄만 성립하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82도 1446 판결입니다. 강간당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음독 자살한 경우에도 사살행위가 강간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강간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리 대법원이 조건서를 취하지 않고 상당 인과관계서를 취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징표입니다. 만약에 조건서를 취했다면 강간범에게 강간치사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해서 강간치사를 인정했을 거예요. 그러나 상당 인과관계서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사회생활상의 일반 경우 법칙에 비춰봤을 때 그 행위로 인해 강간 행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강간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판례입니다. 81도 1811 판결입니다. 고혈압 환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뇌 실질 내 혈종의 상해를 입은 것이라 할지라도 경험칙상 이와 같이 욕설을 하고 어깨 쪽지를 잡고 조금 걸어가다 놓아준 데 불과한 정도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예견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죠. 예, 이것이 이제 고혈압 환자 사건인데,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7.1도 1082 판결입니다. 운전수가 시동을 끄고 시동 열쇠를 꽂아둔 채로 하차한 동안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시동 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행위와 본건 상해의 결과 발생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1971년도에 일어난 판결이기 때문에 아마 사건은 1969년이나 70년에 일어났겠죠. 그때만 해도 조수들이 운전기사 뒤를 따라다니면서 운전을 배우는 그게 이제 관행이었거든요. 특히 트럭의 경우에는 그게 말할 수 없이 흔히 이루어졌던 관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운전기사가 밥 먹으러 가는 사이에
이 키를 꽂아놓고 하니까 조수가 이걸 운전하다가 그만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랬을 때 운전기사의 키를 꽂아둔 행위와 조수의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판례입니다. 86도 1048 판결인데요. 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 열쇠를 끼워 놓은 채 11살 남짓한 어린아이를 조수에 넘겨놓고, 이 아이가 11살입니다. 11살. 차에서 내려온 동안 동인이 시동 열쇠를 돌리며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기사가 게을리한 과실은 사고 결과와 법률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죠. 조수에게 그냥 시동열쇠를 꽂아둔 행위와 11살짜리에게 시동열쇠를 꽂아놓고 내린 행위와는 완전히 다르게 본 거예요. 11살짜리의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한 거예요. 운전기사 행위에. 그러나 조수 행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인과관계에 관련된 중요한 판례 13개를 중심으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또 다른 기회에 여러분 볼 때까지 여러분 안녕.